예, 오늘 그 퇴계와 그 용인의 문화 그래가지고 용인 참는 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참는 그 용인의 문화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논평은 국립경상대학교 한문학과에 계시는 함영대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그 영상으로 역시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만에서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만대학의 강지은입니다. 오늘 저는 퇴계이황과 용인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제목에 사용한 용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하고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은요, 프랑스어 톨레랑스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프랑스어 발음에 가깝게 그냥 그대로 발음을 톨레랑스, 원래는 R을 크에 가깝게 발음을 하지만요, 이렇게 써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관용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발표에서요, 너그러움이라는 이 표현의 관자보다는 참아준다라는 뜻의 인자라는 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이 말의 원래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번역어인 용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는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렇게 논쟁, 다툼을 하는 것이 과연 망국적인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 하면은요, 근년에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기반해서 극단적 대립 양상이 만연해서 정치에 대한 환멸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요, 일부 매체에서는 조선시대의 망국적인 당파 싸움을 거론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엿보입니다. 근데 현대 한국의 양상이 조선시대의 이러한 싸움들의 재현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 이게 다툴 쟁점인가요?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속성에 비춰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세계사를 돌아볼 때는요, 오히려 모두가 하나의 견해에 동조할 때, 그럴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고, 이러한 대립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임하는 태도와 방식이 우리의 핵심적 과제가 되며, 이러한 대립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이러한 태도와 해결하려는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도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료에 나타나는 무수한 이러한 대립의 근거들은 이것이 바로 망국의 전조임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학자가 이 당시에 드러났던 이러한 대립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가,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가, 오늘은 퇴계이황의 예를 들어서 고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퇴계의 저작을 읽어보기 전에는 저 자신이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퇴계의 저작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읽으면서 맞부딪히는 이런 이견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대응을 16세기 사회의 대립과 충돌 현상에 대한 지식인의 어떤 치열한 치열한 대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립과 충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일어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대립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 서운함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 내 부탁을 거절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떠한 나쁜 습성 때문이라든지 그 사람이 뭔가 자신의 이익을 바라기 때문이라든지 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퇴계의 편지를 제가 제출한 논문에다는 직접 예를 들었지만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직접적인 원문을 소개하지는 않고요. 문장이나 아니면 글씨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떠한 기초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들려오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퇴계는 자신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그만큼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내가 이렇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데도 이렇게 비난을 듣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죠. 이것은 이해관계는 전혀 없지만 어떤 사람의 행위가 도리에 위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이러한 도리를 숭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립입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대립이 이런 식의 유형에서 일어났지만 훗날에 해석되기로는 이런 이해관계 때문이었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퇴계의 예를 제가 논문에서 들어놓은 예를 보면요. 도산정사 아래에 어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엄금했었는데 이 퇴계 선생이 매년 여름 그 근처에서 지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명 조식이 듣고서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그리 소심한가? 내가 내 자신이 진정 떳떳하다면 금지사항을 범하지 않는다면 관청의 어량이더라도 피험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그는 그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통 고금의 이런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비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잘못이다 라는 질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퇴계가 이처럼 무사람들의 눈에 신경을 쓴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귀납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퇴계는 사람들의 능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심전력하면서 성취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잘못이지만 하지만 그 마음은 가상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훔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척해서야 되겠는가? 그는 배척하지 않기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그들 또한 나와 함께 어울려서 함께 힘을 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계의 초점은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가졌는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 사람의 노력이 진심인가 아니면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필경 나와 함께 힘을 쓸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립을 할 때 그 대립이 지나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벌어지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퇴계는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친 사람을 보면 그것을 매우 그른 것이라고 깊이 이렇게 혼을 내고 그 일로써 또한 자신의 경계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기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것, 사기 종인을 할 줄 모르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큰 병폐이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학문한 사람들이 이런 병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는 천하의 의리는 무궁한데 어째서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는가 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주자의 장구집주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때요. 주자는 장구집주를 완성할 때 평소에 스스로 다시 수정한 것 여러 번의 끊임없이 수정을 한 것이 많았고, 그리고 문인과 벗들의 지리로 인해서 고치거나 이런 것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수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견을 내세우지 않고 여러 훌륭한 견해를 모았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이 책이 바로 오랫동안 아무도 이렇군 저렇군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연의 사업이 빛나고 성대하게 된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나라 성리의 학문에는 명백하게 아는 이가 많지 않고, 또 저술도 아주 적다. 그런데 간혹 있더라도 빈틈이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렴풋하게 알면서 황급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지나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견이 가진 순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퇴계는 사람은 허물이 없을 수 없지만 자기 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훌륭하게 바뀔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더 큰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개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하죠. 세상 사람 중에 귀 멀지 않고 눈 멀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귀 멀고 눈 먼 사람이 언젠가 혹시라도 보고 듣게 될 줄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잘못을 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그리고 또 잘못하고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난 다음에 너 옛날에 그 잘못했지 라고 이렇게 사실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고치면 잘못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원에서 학생들의 이러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 생도들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 관리자인 중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고치고자 하지 않고 끝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의 발언으로는요, 참된 강직과 참된 용기는 기세를 올려서 억서를 하는 데 있지 않고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고 의를 들으면 즉시 따르는 데 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어떤 문장을 주자서 저료를 집필할 때 내용을 벗들에게 보여줬을 때 칭찬만 하고 전혀 아무런 비판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말할 때마다 모두 승낙하고 혹은 찬탄하기만 하니 이런 것이 어찌 벗이 서로 도와서 학문을 연마하는 의리인가 라고 오히려 이것을 비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여러 중국의 재현의 설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주자설이 제일 옳다라고 라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 답신을 하면서 주자설을 따른다면 취사 선택한 까닭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는 용인의 문화를 이렇게 세우려고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향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퇴계가 지나친 자기 확신을 극도로 경계했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시 16세기 조선 사회의 상황, 사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겠지만 어떠한 이러한 중국에서 건너온 유학이라는 공맹의 사상이라는 그러한 배경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퇴계에게 있어서는요, 이견이 존재하고 또 그로 인한 대립은 당연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견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확신을 하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의
그리고 이견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긴 했지만 그의 목적은 모든 견해를 하나로 통일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견해를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풍부해지고 그것이 훌륭한 저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퇴계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학의 전통에 분명히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통사회 지식인들은 대립과 충돌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공맹도 누구에게도 이견이 없는 향원이야말로 도를 해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견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공자는 향원은 덕의 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만 있어서 과연 여기서 하고자 한 것은 공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논어 집주를 참조를 해서 해석을 한다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자들이 가장 숙독한 것이 논어 집주였기 때문이죠. 향원은 왜 잘못인가? 풍속에 동조하고 더러움에 영합하여 세상의 악천함으로 동네에서 점잖다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공자는 이런 사람이 덕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렇지만 덕이 아니다. 사입이죠. 그래서 덕을 오히려 어지럽히기 때문에 덕의 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 덕지정야라는 것에 대해서 맹자 진신장에 자세한 맹자의 풀이가 있습니다. 맹자는 향원은 왜 문제인가? 향원은 비난하려고 해도 딱히 끄집어내서 거론할 게 없고 공격하려고 해도 딱히 공격할 게 없습니다. 원만하게 두리뭉실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실상을 보면 세상 풍족에 동조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면서 처세하는 것이 충신하고 비스무리한데 그리고 행동은 청렴하고 깨끗한 듯한데 그래서 무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자기 자신도 옳다고 여기지만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자가 덕의 적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향원은요, 모나지 않는 처신은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것 같고 또 청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추세에 봉사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대립과 충돌을 전혀 일으키지 않지만 사실은 거대한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인간형을 양성하는 사회는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대중을 만들고자 하는 전체주의 사회이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요,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의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도 자신은 그저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나치의 아이히만에게서 전체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인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사회가 낳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폭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폭력적인 충돌의 가능성마저 내포하는 다양한 의견들의 허용을 통해서 이 체제는 역설적으로 체제의 전체와 그로 인한 체제의 자기 파괴를 막으려고 한다. 오히려 이 체제는 그러한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다수 구성원들이 동의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권력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고금의 사회에 존재했고 또 인류의 사상과 이 사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보와 퇴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다만 진보와 퇴보의 관건이 되었던 것은요, 이견의 존재 그 자체 혹은 이견으로 인한 충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조선 사회에 대해서 퇴계가 제시한 것은 이견의 존재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옳은지 왜 반대를 하는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 이견의 순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보스라는 중국과 대만에서 활동한 학자이자 뭐 외교관으로서도 오래 활동을 했던 이 사람의 이 발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스승과 만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용인과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나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용인이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이제 자유주의자를 연구했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수록 자유보다 용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스승의 말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때로는 나는 용인이 모든 자유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용인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불용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떠한 사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신념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에 가치도 없다. 많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인과 자유를 비교했을 때 젊은 시절에 그들은 자유를 추구했지만 자유가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지만 훗날에는 용인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냐하면 미국 선생님과의 그런 추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영어의 톨러런스의 번역어로서 용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맥락상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용어는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사용했던 그 개념이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단어에 대한 분석을 하신 연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 톨러런스가요 차이를 드러내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고요. 또 기득권과 시장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부드러운 윤활유로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 프랑스어에서는요, 이 톨레랑스라고 이 비슷한 발음으로 적는 이 용어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히려 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대립하는 주장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위해서 서로 격렬하게 논쟁한 뒤에 도저히 상대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차이를 인정하고 끝내자 라는 그런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개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으로 풀리지 않는 상대방의 확고한 의견이나 생각을 굳이 바꾸면서 아니면 그것을 비난을 하면서 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차이를 봤을 때요, 퇴계의 방법은 프랑스어의 의미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퇴계의 용인이 가진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요, 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은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는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계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퇴계에 의하면은 우리는 자신과 다른 견해에 부딪혔을 때 천하의 도가 무궁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 견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노력하면서도 다른 것 자체를 부정하고 내 의견만이 옳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용인에 이르기까지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용인의 방법을 최후로 찾아내게 되었던 그러한 까닭은 이 조선시대 16세기 조선의 역사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계의 다른 발언을 보면요, 만일 학문을 하는 자가 남의 평가나 영욕을 두려워한다면 자립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안으로 공부한 것도 없으면서 성급하게 이견을 내세워 못사람들이 탓한다면 또한 자신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자기 주장을 하면 자신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이 인용문은요, 을사사화 이후의 기록으로서요, 무사람들이 탓한다면 자신을 보존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삶과 혹은 불우한 죽음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가 그의 경계심을 유지하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보면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상중에 병이 나서 여종을 시켜서 탕약을 나르게 했다가 그로 인해서 불근이라는 오명을 얻어서 평생 불우했다. 혐의를 분별하는 일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상중에 도리를 위배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가능성은 퇴계가 논하는 중점이 아닙니다. 오해에 불과했을지라도 그 때문에 평생 불우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혐의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관청에서 엄금하는 그 어량 근처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것, 나 자신이 떳떳하더라도 무사람들의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불필요한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 당사자가 떳떳하더라도 불우한 경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계의 청년 시절에 일어난 정암조광조의 활동과 최후를 회고해 보면요, 퇴계의 이러한 처신은 자기 시대의 비극을 철저히 곱씹으면서 얻어낸 교훈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조광조의 출현과 퇴출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를 깊은 성찰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효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성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주자가 김효년에 있었고 부름을 받았다면 주자는 나아갔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반드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우선은 대답을 했죠. 그러나 김효년 사람들은 끝에 가서 너무 지나치는 패단이 있었다. 정암이 그 잘못을 고치려 했지만 젊은이들이 따르지 않았다. 가령 주자가 이때 있었다면 틀림없이 단 하루도 조정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말하기를 조정함은 타고난 자질이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학문이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시행한 것이 아무래도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끝내는 실패하고 말았다. 학문이 충분하고 덕성의 성취가 있고 나서 출사해서 세상 일을 담당했다라면 그가 이룬 바는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태계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 자신의 그 신념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 자신의 견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 그것을 섣불리 주장하는 것, 그리고 자기 확신이 지나친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하고 합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효년에 일어났던 일은 훌륭한 자질과 이상으로도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시대적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퇴계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서 16세기 조선 사회의 용인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주자학은 도를 추구하기에 도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러한 도학이 근대 초기 일본에서 잘못 해석이 되면서요, 예컨대 후쿠자와 유키치와 같은 사람은 이 도학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전제주의 사회의 이런 폐습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과 인간 세계를 철저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대화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차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분석은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도학의 문제점은 무조건 복종하는 게 데 있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도에 복종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근대 초기 일본의 분석과는 달리. 그래서 도에 대한 자기 확신이 지나쳐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를 추구하고자 했던 취지를 망각하고 도 자체에 집착하게 될 위험성, 이것이 바로 주작이 가졌던 어떤 위험한 속성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더욱 다원한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도가 대립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 속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주장이 그르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강제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계는 천하의 의리는 무궁한데 어째서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이 지나친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불행을 주위 사람들에게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퇴계에 이러한 처신은요, 청년 시절에 경험한 기묘사화라는 대립과 충돌을 철저히 곱씹으면서 얻어낸 교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대립과 충돌이 존재하고 또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그것을 치열하게 인식하고 치열하게 분석하면서 토론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로 사회가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혹은 조선시대의 그러한 당쟁의 그런 사료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립과 충돌과 분열을 일삼았던 유학자들의 폐해가 지금에도 재현되는가 라는 그러한 또한 매체 일부의 매체에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분석은 맞지 않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